네, 최근 들어 브라질 경제가 이 사중고에 시달릴 만큼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올 들어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브라질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그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 브라질 국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문제 긴급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관련해서는 각국들이 연이어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독 브라질이 외교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금 12%가 훌쩍 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현안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유럽 쪽에서도 증시와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우리 그 투자자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브라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브라질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네. 브라질 금리는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이미 많이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인상 전에는 12.25% 1일인데요. 상당히 높죠? 예.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 수준이라고 본다면 12%대는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0.5%포인트 정도. 사실 금리를 한 단계씩 이렇게 0.25%포인트씩 올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기 네. 2배. 소위 빅스텝 금리 인하를 빅스텝 금리 인상을 택했다고 보였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네. 이 금리 인상을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금리 수준은 12.25%는 10.75%는 네.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그 금리를 올리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금리를 30%까지 올렸죠. 자, 이게 기준금리냐 정책금리냐 하는 이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금리를 종전에 19.5%에서 30%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그 12월 달에 러시아가 올해 들어선 금리를 내리게 됐습니다는 작년에 한번 보면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종전에 10.5%에서 17%, 지금 이제 15% 내렸습니다는 네. 그래서 6.5%포인트 올렸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0.5%포인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것처럼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6.5%포인트 올리는 종전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만큼 급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근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우리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대부분 다 환율 전쟁의 성격이든 경기 불안정의 성격이든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브라질의 그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린 것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예. 같은 그 브릭스가 저는 이제 브릭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종전의 대로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사실 인도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리를 내렸고요. 그래서 인도가 증시가 올라가는 가운데 인도 인프라 펀드 같은 이런 금융상 펀드는 벌써 수익률이 50% 이상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금리를 올해 들어서 지급 준비를 내리고 네. 대출 금리, 예금 금리 내리고 결국 두 차례 그 정책 금리를 내렸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브라질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브라질 경제가 녹록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금리를 이렇게 또 정교적으로 올린 것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상황들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통화 가치 급락 부분도 그렇고요. 네, 예.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기 문제를 생각하면 브라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국면에 빠질 직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문제만 생각한다면 또 주변 국가의 페루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전부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실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되거든요. 왜 근데 대폭 올려내냐 하면 다른 그 중요한 급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장 브라질 국민 치는국 입장에서 불안한 거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의 악몽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는 역시 지금 물가가 아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헤어라 가치가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탈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경기보다 더 급하다는 판단하에 금리를 내릴 것을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볼 때인데요. 자, 소비자 물가 얼마큼이냐? 자막에서 아마 우리 김 PD께서 보여주셨을 네. 겁니다. 1월 달에 브라질의 그 소비자 물가가 7.14%였습니다. 근데 2월 달에는 7.36%.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1월과 2월에
7.14%에서 7.36%로 0.2%포인트 이상 올렸는데요. 이거는 인플레 그 인상 속도로 볼 때는 상당히 하이퍼보다는 조금 낮은 예러핑 수준, 말이 뛰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까지도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역시 그 브라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 대비해서 지금 7%의 물가 성장이 얼마큼 높을까 하는 것을 좀 보면 브라질도 이제 물가 목표치 인플레 타겟팅을 사실 밴드폭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피보 레이트가 중심 이렇게 물가 목표치가 4.5%입니다. 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우리는 그 물가 수준 하단을 훨씬 밑돕니다는 브라질은 상단 6.5%포인트보다 훨씬 웃도는 것이 사실 지금의 브라질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그 브라질 월드컵 개최 이후에 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 경제 안정인데 실업은 점점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게러핑에 해당될 만큼 이렇게 뛰다 보니까 국민의 경제 고통 지수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런 가운데 호세프라든가 집권층에 굉장히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 휩싸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봉착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경기 문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희생하더라도 사실 물가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헤어라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헤어라 가치가 급락했다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이 지금 브라질 국채에도 투자를 많이 해놓고는 우리 뭐 국민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주 환차손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브라질 국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이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투자가들이 당 헤어라율에 상당히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강의를 꼭 하는데요. 단골 메뉴가 브라질 국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브라질의 헤어라에 대해서 관심이 되는데 어떠냐? 지금 한번 여기 자막에 보십니다. 달러당 3.0 헤어라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998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3.0 1달러당 헤어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4년 이후의 최고치. 여기서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미 달러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만 2개월입니다. 달러 대비해서 10%나 환율이 올라가서 미 달러에 대해서 헤어라 가치가 이렇게 10%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6개월 사이에 헤어라 가치가 떨어진 속도가 뭐냐 하면 25%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 가치 중에서 아마 우크라이나 통화, 러시아 통화는 최근에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는 우크라이나 통화가 한 가지 좀 진행자분한테 오늘 좀 상식이 아닌 상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안 좋은 통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안 좋은 통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안 좋은 통화는 브라질의 헤와라, 뭐 이렇게 해서 헤와라 같은 이런 이름인데요. 오늘 시청자분도 이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느낌이 안 좋은 통화.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민간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글로벌 경영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갔을 때 거기에 경제 강렬한 가치 얘기할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크라이나의 통화가 흐리부리아 통화입니다. 흐리부리.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 흐지부지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신네들 통화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영어로 한번 표시보자. 흐지부지 하면 옛날에 Gone with the wind 해가지고 Gone with the wind 바람쥐와 함께 사라지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non mean, non weight 해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해서 흐지부지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사실 글로벌 경영을 추진할 때 우크라이나의 강요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던 통화가 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통화가 흐리부랴합니다. 근데 흐리부랴 통화에 의해서 이 통화 명칭도 잘 지어야 되죠. 사람도 장명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기도 기네요. 흐리부리와. 흐리부리아 통화인데 이 통화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 통화에 의해서 가장 불안한 통화가 헤어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종 통화긴 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에서 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헤어라가 마침내 우리 통화에 대비해서
380원. 380원. 380원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헤아나같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손실 많이 보셨겠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브라질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브라질 경제에 대해서 좀 시각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좀 이 큰 틀에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 대목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브라질 브릭스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지 말자. 또 브릭스라는 상품, 금융상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그 명칭도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를 아마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세계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죠. 왜냐하면 브릭스라는 용어가 사실 그 처음 만들어진 때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 골드만삭스의 당시에 회장이었던 짐 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성장의 도인이 인구가 많고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 이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해서 그 인구가 많고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를 묶어서 이렇게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성장 동인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인구는 돈만 주면 임금만 주면 어디든지 지금 이동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 성장 동인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 즉 우리가 임금 높게 준다면 온다는 얘기죠. 인도네시아 사람 임금만 많이 높게 준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 이동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그 나라만의 독특한 성장 동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보여주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부존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원재 가격 5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 끝났던 2011년 이후에는 브릭스 경제들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원자재에 특별히 의존하는 국가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인데요. 그 국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 국가는 원자재에 의존하는 천스탑 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라질의 그 집권층, 호세프라든가 집권층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에 휩싸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브라질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 집권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브라질 경제가 난줄에 쌓이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이 브릭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브릭스 국가 내에서도 이 표정이 완전히 갈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던 그 시절을 특별히 더 그리워하는 국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성장 동인 공통 요소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시청자분들 이제 브릭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 브릭스 용어를 만들었던 짐 오닐조차도 2년 전인가요? 제 기억은 2년 전에 브릭스 용어는 자기 자신도 안 사용하겠다 하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해서 공동적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들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전개해서 사실 브릭스라는 상품 이런 것도 빨리 좀 뉴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브릭스 국가, 신흥국도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세계가 하이 커넥션 소사이다 보니까 인구라든가 부존자원보다는 이 성장동인보다는 지금은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들이 뜬다. 하이 커넥션 소사이기 때문에 뭐든지 인터넷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각종 거래에서 보면 네트워크가 아주 중심 국가들이 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중심 국가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은 국가들로 이어진다 해서 이것을 피바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릭스라는 국가보다는 피바 스테이트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 브릭스가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뭐냐, 브릭스 국가 내에서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기존의 성장 동인을 대체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가 좋고 금융시장도 좋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성장 동인을 그대로 연연하는 국가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단행하지 않는 국가, 종전의 성장 동인에 연연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경제를 타격을 받는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지금 부존자원에 의존하는 국가 중에서 그동안 이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 비중을 줄이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 인도와 중국이 되겠죠. 지금 인도, 중국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종전의 부존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금 국제적으로 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권층에 대해서 부정부패 연루되어 있는 이런 그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가 난길의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어려운 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층의 그 부정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브라질도 호세프 대통령 이렇게 해서 실제 가담 여부는 나중에 나가겠습니다는 사실 여기에 연루됐다 해서 이 브라질 국민이라든가 밖에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브릭스 국가 중에 대해서도 상당히 차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최근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참 브라질도 이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이 들어가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역시 부패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연일 또 화제입니다. 연일 화제죠. 예. 지금 이제 아마 왜냐하면 지금은 뭐든지 있잖아요. 경제가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될 때는요. 자, 오늘 이게 주말이니까 좀 약간의 좀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다른 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자분이 제가 사실상 돈을 꽂았다.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 PD, 방송을 하는 김 PD에 돈을 꽂았다. 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돈을 꽂았다 하더라도 진행자분이 어디에 돈 쓰는지 명확하게 그 통로를 안다 하는 것과 우리 김 PD께서는 돈을 가져가셨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하면 같은 돈을 꽂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 돈의 향방이 어디 가 있는지 명확히 알면 불안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돈의 향방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사실 같은 돈 꽂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작정 빌려달라 그러면은 참 답답하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 부패도라는 것은 자 다른 나라에 돈을 쫓았는데 구름이 거친 것과 구름이 이렇게 낀 것과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 문제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부정부패 문제에 있는 국가들은 같은 시흥국이 나와서 자금 이탈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자 세계적으로 보면 부패도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이 있죠. 바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 그래서 진행자분께서 2월 4일 날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 받으셨겠죠. 2월 14일 말씀하시면서. 네네. 3월 14일도 잘하실 겁니다. 사탕도 주는 데이. 그다음에 11월 10일은 빼빼로데이. 지연 잘하십니다. 근데 12월 9일은 무슨 요일일까 하면 그때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공부하셨죠? 그래서 반부패에 되는데요. 이 발표 앞두고 세계적으로 보면 각국의 그 동일의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각국의 부패도 지수를 산출하거든요. 근데 부패도 지수 산출할 때 브라질은 항상 고위험국으로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 집권층을 비롯해서 페트로브라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여기 지금 문제 나오고 있죠. 이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야당 여당 그 현 정직 관계없이 54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분이 신흥국에서는 집권층이 굉장히 권력이 세기 때문에 검찰기관에서 소환하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명이나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호세프 전 대통령도 물론 혐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일단은 페트로브라스가 사실 그 가장 부정부패 문제에 휩싸였을 때 그때 이사회의 의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자기는 사실 부정부패 문제에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경제발전 초기, 그래서 1인당 GDP가 3,000달러 밑으는 국가는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야. 그 다음에 성장률 간의 XY축해서 3포도를 때리면 그 관계가 파지티브. 부패가 높아서 성장률이 끌어올리는 이런 데 있으면 브라질 것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가 있을 때는 이 부패와 성장률은 네거티브 관계. 네거티브 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권층의 부정부패 문제에 실제 그 가당 여부 관계없이 이렇게 휩싸이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금 이탈이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자, 환율 올라가고 헤아려 가치가 밑달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는 급증하겠죠. 수입 물가 급증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브라질의 그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브라질이 지금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브라질은 전력 공급의 약 80% 이상은 수력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력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화력을 이렇게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해외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뭐냐? 그만큼 국민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소비자 물가에. 그 문제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브라질 입장에서 어디에서 숨통을 찾아야 될지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신흥국에서도 뭐 이 자금 이탈세가 좀 나타난 상황에서 브라질로서는 뭐 이 부분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번에 그 금리를 올 들어서 두 번째 올리고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0.5%포인트 비교적 믹스앱으로 금리를 올린 네. 데에는 이 대목도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자금 이탈이 된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금리 스프레드를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목적도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게 2분기가 되든 3분기가 되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3월달이니까 금리 인상 시기는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신흥국의 문제를 한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 규모를 이렇게 본다면 이건 판단한 지표가 있습니다.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이렇게 미 판단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를 보면 자금 이탈이 많은 국가, 자금 이탈이 이렇게 낮은 국가 이걸 본다면 신흥국이 과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1990년대까지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전부 자금 이탈되는 이런 모습입니다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김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자금 이탈이 비교적 많게 예상되는 국가들을 보면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겠죠. 그리고 중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도, 태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되고 그다음에 저형 국가들은 중국, 한국, 대만 정도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경우에는 신흥국계 차별화가 발생하고 차별화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같은 신흥국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자금 이탈 정도라든가 자금 이탈에 따라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자금 이탈 생각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돼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가 디플레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금통위에서 3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에서 정책 당국의 어떤 경기 판단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것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결국 여쭤볼 것이 이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는 투자를 하시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지요. 그냥 디포트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좀 참다 보면 또 좋아지겠지라는 마음 들으면서도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칫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브라질 경제는 안 좋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면은 경제는 안 좋다. 근데 결국 이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는 게 뭐냐? 자, 진행자분께서 네. 국채는 안정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죠. 안정자산이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폴트 가능성만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가 하나 국가인 상태에서는 그 국채 디폴트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민간의 디폴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이 커넥션 소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의 문제에서 한 주가가 30% 떨어진다. 해당 네. 국가가. 그 미국은 한 영향받아서 4% 떨어진다 하면 절대적으로 로스가 어디가 많으냐 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제 발전 단계가 상당히 높고 네. 주식 발전 단계가 높고 국민의 재테크에서 주식 관련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면 비록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에서 그 해당 국가의 주가가 30% 떨어진다 해도 미국이 4%지면 절대적으로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 손실, 재산 손실이 더 크다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면 사실상 어떻습니까? 국회 앞에 가서 의회 앞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민 앞에 선서하죠. 그런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브라질 문제에서 미국의 문제가 미국 국민들이 손실이 더 간다면 이 문제를 남의 나라 일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 이번에 그리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써놓고 어떻습니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경제 핵심들 돈을 꽂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는 양상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상태에서는 돈을 꽂은 사람이 갑니까? 돈을 가지고
꼭 간 사람이 가빌까? 그런 측면에서 구제금리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제금리는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쪽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그렇다. 돈을 꽂고 지금 뭐냐? 안 갚을 때는 채권국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것같아서 구제금리 되기 때문에 민간은 조국을 잃어버렸기,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STX라든가 예를 들어서 웅진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2년, 3년 전에서 훌륭한 뭐 경영산을 탓해도 금방 무너진 사태가 발생하는 데 반해서 국채는 사실상 그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께서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국채에 대한 수익률 또 세금 감면 이 손해지는 수익이 사실상 다른 대체적인 그 투자 수단보다 높느냐 그러면 오케이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다 해서 국채를 다시 한번 매입했느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문제는 한국경제TV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013년 헤어라 문제에 대해서 네. 토빈스의 6% 폐지할 때 궁예지책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작년에 10월 달에 호세프 대통령 3인당의 네베스가 될 때는 오케이 브라질 국채 추가적으로 매입하더라도 개혁 강조이기 때문에 호세프가 되면 안 됩니다. 네.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추가적인 매입하는 문제는 브라질 경제 개선되는 모습 보고 포착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브라질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지금 브라질 경제 상황들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